준비들 되셨으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뭐 내용들은 좀 어떠셨나요? 뭐 조금은 뭐 어떤 뭐를 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태인가요? 아이고. 뭐 어떻게 다들 괜찮으세요? 네. 뭐 조금만 뭐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됩니다. 뭐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갖다가 아, 저기 뭐 욕심을 안 내셔도 돼요. 뭐 원래 다 처음 배우는 것들은 조금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게 몇 번 반복이 되면서 이제 점점 자기 있게 되는 거고, 이제 보통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절박함이 강한 사람이 원래 더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연구자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정말 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강하냐에 따라서 뭐 좀 더 잘하고 못하고가 보통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뭐 능력은 이제 약간의 그 팩터가 되고, 제 생각에는 절박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사람이 절박하면은 거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오늘 저기 이제 뭐 제가 회의 갔다가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아주 재미난 그 글귀를 보여주셨는데, 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게 처음이, 잠시만요. 제가 이거 그 글귀가 너무 잘 맞는 말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그것만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 그러면은, 아,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라. 어차피 아무도 살아서 못 나간다는 글귀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예, 너무들 어느 누구도 살아서 나가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 지내세요. 네. 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이 간단한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터링이라는 게 무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뭐 요거를 이제 필터링이지만 사실 요 오퍼레이션이 컨볼루션이라고도, 그 컴퓨터 비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컨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컨볼루션이냐 아니냐는, 저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컨볼루션은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그냥 이건 단순히 필터와 이미지 간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하는 건데,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뭐 그렇게까지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컨볼루션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정확하게 컨볼루션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크로스 코릴레이션과 컨볼루션은 사실 어쩌면은 뭐 종이 한 장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 오퍼레이션을 컨볼루션이라고 지금 부르고,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들이, 그러니까 레이어마다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해주기 때문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애초에 부르기 시작해서 뭐 그 이후에는 이제 그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원래 그 컴퓨터 비전에서는 요 필터를 사람이 디자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아웃풋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요 필터에 들어가는 이 값들을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도록. 근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 필터에 들어가는 이 모든 값들이 다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걔네들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차이라는 거죠. 원래 기존의 그 비전과 그 다음에 이 리넷5의 다른 예를 이제 제가 뒤에서도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과 풀링이라는 이제 이 다운 샘플링 사이즈를 줄이는 뭔가 그러니까 이러한 거죠.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이미지의 하나의 그 예를 들어 픽셀에서 굉장히 그 스트롱한 피처가 있다면 사실 그 주변은 거의 그 피처로서 다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이미지에서 어떤 뭉터기는 어떤 하나의 그 피처로서 거의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뭉터기를 그냥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그 서머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휴먼 비전도 많은 데이터들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리니어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풀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정보들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이제 묶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효율적으로 어떤 그 양을 갖다가 이제 줄이게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서 생기는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피처 맵이라고 부르는데요. 피처 맵은 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필터 하나당 하나의 피처 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림과 같은 경우는 네 개의 필터를 독립적으로 쓴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네 개의 피처 맵이 나오고 이 피처 맵에서 풀링을 갖다 합니다. 풀링을 하면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컨볼루션을 하고요. 그럼 다시 또 풀링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작아진 사이즈의 컨볼루션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6개의 필터를 써서 컨볼루션을 하고 다시 풀링을 하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피처 맵이 나오죠. 이 피처 맵들을 전부 다 플래트닝을 합니다. 다 펼칩니다. 그래서 모든 값들을 쭉 펼쳐갖고 하나의 기다란 벡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fully connected 그리고 another fully connected layer를 거쳐서 classification이면 이제 마지막에는 softmax layer를 두고 이제 classification 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 CNN들은 이제 기본적인 그 스탠다드한 CNN들은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링이라는 거는 뭐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딱 로컬하게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미지에서 3x3 필터를 쓴다는 거는 이미지의 3x3 영역만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3x3 필터가 쭉 슬라이딩이 되니까 매번 3x3 9개만 보는 거고요. 만약에 1D 같은 원 디멘셔널 케이스면은 이렇게 로컬하게 이제 3개만 보고 그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H1이 계산이 되고 다시 한번 슬라이딩 해갖고 다시 이렇게 3개를 보고 웨이티 썸으로서 H2인데 그 웨이트는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W1, W2, W3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W1, W2, W3고요. 여기도 W1, W2, W3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풀링은 이 3개씩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맥스 값으로 이제 이렇게 묶어주는. 그리고 그 이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이 네 가지인데 이게 이제 그냥 거의 스탠다드한 CNN들이고요. 근데 알렉스넷은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진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12년에 굉장히 빅 히트를 쳤지만은 뭐 지금은 알렉스넷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VGG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종종 씁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꽤 성능이 괜찮고 이게 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다 2015년도에 나왔으니까 다 똑같이 오래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2015년에서도 VGG가 좀 더 먼저 나왔고, 현재는 그냥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제일 많이 쓰고, 이제 오늘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뭐 VGG나 구글 네트워크 어떻게 다른지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
일단 레드넷 뭐 이 중에서 하나만 내가 가지고 다니겠다. 너무 많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레즈넷을 저는 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CNN에서 이 네 개 중에는 뭐 레즈넷을 당연히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충분하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다른 거는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레즈넷만 우리가 자세히 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이 네 가지 모델의 이제 어떤 뭐 장단점 아니면은 어떤 그 특징들을 갖다가 이제 뭐 인퍼런스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계산량이 필요하냐, 탑 원 accuracy는 얼마냐,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의 사이즈 또는 뭐 모델을 저장하는데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이 비교한 표입니다. 예. 보면 기본적으로 레지넷이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그 성능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요. 인셉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인셉션 네트워크가 대략 처음에 나왔을 때 한 19개에서 22개 정도 레이어를 갖다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20개 정도의 레이어를 쓰는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은 레이어를 쓰지를 못했었고, 알렉스넷 같은 경우가 이제 한 8개 레이어를 갖다가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이름의 어떤 뭐 효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이어를 더 많이 쓰면은 성능은 계속 좋아지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략 한 이제 20개 정도 레이어를 쓰다가 갑자기 더 이제 늘어나게 된 계기가 이제 레즈넷인데, 그건 이제 레즈넷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앞에 레이어들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컨볼루션과 풀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로부터 어떤 로컬한 피처들을 갖다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기본적으로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는 이미지에서 그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피처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 이미지와 오브젝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인베링 시키느냐. 네, 그래서 이 파트가 거의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피처만 찾아주면 뭐 그 다음에는 이 앞에서 배운 fully connect 그냥 뭐죠? feed forward neural network 또는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입니다. 그래서 피처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는 이제 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regression 헤드를 쓰거나 classification 헤드를 쓰거나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re-trained 된 CNN들을 보통 많이 쓰는데, pre-trained 된 CNN을 쓰는 거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이제 상당히 많은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가져다가 바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약간 파인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 이제 끝 무렵에 설명한 것은 이 CNN이 그렇게 생각만큼 뭐 막 어떤 오브젝트들이 로테이트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대칭이 돼 있거나 하여튼 상당한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어도 그거를 잘 인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능력은 거의 없기 때문에 CNN은 약간의 트랜슬레이션 에 대해서는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좀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뭐 왼쪽 위쪽에 있다가 뭐 중간에 있거나 그 뭐 강아지가 뭐 중앙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거나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이 커너를 가지고서 이렇게 슬라이딩 시키면서 피처를 찾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서 트랜슬레이션은 뭐 상당히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 외에 많은 그 이 트랜스포메이션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애초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많은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변화를 주고
그것들을 다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아주 티피컬한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테크닉들이 적용이 된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 하나의 트레이닝 이미지에 뭐 예를 들어 한 10가지의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했다 그러면은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는 10배가 되는 거죠. 그럼 원래 나는 1000장밖에는 없었지만은 순식간에 이제 10,000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단순히 데이터의 양을 갖다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CNN을 통해서 이러한 베리에이션이 있더라도 얘가 좀 잘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베리에이션을 미리 이제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에다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티피셜하게 그렇게 해갖고 훨씬 그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는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 시에 모델이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 파인 튜닝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프리트레인드 된 CNN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프리트레인드 된 CNN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트레인드 CNN이 자 그럼 이제 어떤 인풋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많은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거쳐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그러니까 이제 뭐 컨볼루션 레이어부터 쭉 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까지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만약에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됐으면 이제 이게 1000개의 캐러고리가 있기 때문에 아웃풋 노드가 그러면 총 1000개가 되겠죠. 하면 1000개의 클래스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게 프리트레인드 된 CNN이에요. 이미지넷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왔어요. 자, 이제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 모델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데이터는 뭐 이미지이지만 우리 케이스는 클래스가 꼭 뭐 이미지넷에 있는 1000개의 클래스랑 정확하게 매치가 될 필요는 없죠. 우리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우리 문제는 보니까 이제 100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 100개의 클래스는 이미지넷에 있는 1000개의 클래스랑 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리트레인드된 CNN을 곧바로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이 아웃풋 이쪽 마지막 레이어를 갖다가 여기서 어, 제거를 하고 다시 이제 여기 추가로 그냥 새로 100개 아웃풋 노드를 두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풀리 커넥션을 갖다가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커넥션들은 이제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레이어들은 고정을 하고 마지막 레이어만 튜닝을 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요것만큼만 백프랍을 해서 요 마지막 커넥션만 이제 우리가 그 학습을 한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고정이 돼 있고.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아웃풋 노드의 개수는 바뀌어야 되니까요. 우리 데이터는 또 다르니까. 풀 파인 튜닝은 이제 여기 아웃풋 그러니까 마지막 레이어를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백프랍을 시켜서 모든 애들을 다 조금씩은 튜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원래 프리트레인드 된 CNN의 그 커넥션 웨이트들이 값이 이제 우리 학습 시에는 그 값이 초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한 초기 값 대신에 이미 학습된 값을 초기 값으로 해서 이제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백프랍을 통해서 조금만 튜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미지 데이터나 사전에 100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나 아니 뭐 오브젝트들이야 좀 틀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우리가 모델이 뭔가 이렇게 추출해야 되는 피처는 그렇게까지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장면을 보는데 뭐 서울에만 사는 사람이 뭐 부산에 가면은 잘 뭐 이렇게 시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본 적이 없어서 나는 전혀 이해를 못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똑같은 건물이 아니고
뭐 똑같은 나무는 아니지만 그냥 뭐 많은 나무들, 많은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피처 익스트랙터가 잘 디벨롭 돼 있으면은 뭐 어느 나라에 가든지 사실은 별 문제가 없듯이 뭐 이미지 데이터들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피처 익스트랙터로 학습이 돼 있으면 뭐 걔는 조금만 튜닝을 하더라도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금방 어댑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들 뭐 이제 대략 제가 그 필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들을 보겠습니다. 뭐 일단 컨볼루션은 앞에서 얘기한 그 필터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필터 또는 뭐 이걸 커널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3x3 커널이다. 그러면 이제 9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W1부터 W9까지. 자, 컨볼루션을 한다. 그러면 들어오는 인풋 이미지에 처음에 똑같이 이런 3x3 영역 가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곱해갖고 이 9개 텀을 다 더하는 거예요. 즉 W1은 X1에 곱해지고요. W9은 X13에 곱해지죠. 이러한 식으로 해서 다 weighted sum으로 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여기로 들어간다. 요 하나의 셀로 들어간다. 요게 이제 하나 옆으로 슬라이딩해서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하면 걔는 이제 옆으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555 인풋 이미지에 3x3 필터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아웃풋은 어떻게 된다? 3x3가 돼. 그러니까 아웃풋은 사이즈가 약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3x3 커널이 슬라이딩 해봐야 하나, 둘, 셋이면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줄어듭니다. 사이즈는. 어, 나는 아웃풋 사이즈가 인풋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same size 오퍼레이션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풋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가 같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아예 인풋이 일단 여기서 5 by 5예요. 여기가 원래 인풋인데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5 by 5인데 이제 아웃풋도 5 by 5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주변에 이제 zero 패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딩을 한다는 거는 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예를 들어 뭐 0, 0으로 다 채워 넣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되면은 패딩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 인풋이 7 by 7이 되죠. 그러면 이제 3 by 3 오퍼레이션을 하더라도 결과는 5 by 5가 나온다. 네, 그래서 이제 패딩을 갖다가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보통 패딩은 0으로서 많이 패딩을 합니다. 제로 패딩을. 근데 뭐 특수한 경우에는 뭐 다른 값을 또 패딩을 할 수도 있지만은 뭐 대부분은 이제 제로 패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은 우리가 어떤 3x3 필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했죠. 그리고 한 번 적용한 다음에 꼭 한 칸씩만 이동을 해야 되느냐, 한 번 적용하고 몇 칸 이동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스트라이드 2 그러면은 이제 두 칸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 커널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두 칸을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커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이즈가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트라이드를 이제 S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N1 by N2 사이즈의 이미지에 F by F 커널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N1 마이너스 F 나누기 S 플러스 1 이고 이거는 이제 플로어링 오퍼레이션입니다. 네.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N2-F 나누기 S 플러스 1이죠. 그래서 플로어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소수점으로 나오면 이제 그거를 넘지 않는 이제 가장 큰 수로
뭐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그 컨볼루션은 보통 이제 볼륨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보통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이제 보시면은 뭐 필터를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채널의 길이가 결정이 되고, 아니면 처음에 인풋만 생각하더라도 인풋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컬러 이미지니까 RGB 채널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채널의 길이가 3이 되겠죠. 컬러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은 이미지가 있으면은 뭐 height, 그다음에 width, 그리고 채널 이렇게 이제 3-way 텐서로 들어오면, 필터링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x3 필터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 3x3에 그다음에 이 필터는 채널의 길이는 인풋하고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요러한 이제 3-way 텐서가 돼서 똑같습니다. 뭐 컨볼루션이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서로 다 곱해가지고 sum 해서 하면은 결과는 이렇게 이제 이러한 2D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다 컨볼루션이 이제 이렇게 볼륨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피처 맵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다시 이 아웃풋에 필터를 이제 여러 개 쓰면은 이제 그 필터를 몇 개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아웃풋 채널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채널의 길이는 number of filter다. 어,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 뭐 이 계산을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냥 convolution layer, 그다음에 뭐 kernel size, 뭐 스트라이드 지정하고 그러면 뭐 세 부분 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알아서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그렇더라도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종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또 사용하는데요. 잠시만요. 뭐 질문, 그 채팅창의 질문이 스트라이드는 슬라이딩에 이동할 사이즈로, 그러니까 한 번 이제 그 필터가 적용이 되고 그 필터를 이제 몇 칸 이동시킬 거냐 한 번에. 보통은 기본은 이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적용하면,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한 번 적용하면 이제 요게 하나 값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칸을 보통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라이드라는 건 이제 몇 칸을 이동할 거냐.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 스트라이드 2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아웃풋은 2x2가 나오죠. 스트라이드 2래면. 아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라이드 1으로 하면은 아웃풋이 3x3가 나오는 거고요. 스트라이드 2로 하면 아웃풋이 2x2가 나옵니다. 아이고. 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란 건 뭐냐 하면은 필터의 사이즈가 원 바이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풋의 사이즈가 n1 by n2고요. 이 채널의 길이가 n3예요. 그럼 항상 필터는 이 필터의 길이도 이 채널의 길이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 바이 원이라는 거는 요 사이즈가 원 바이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채널 쪽으로 에버리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필터 값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에버리징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원 바이 원 컨볼루션 하게 되면 아웃풋도 똑같이 n1 by n2가 나오죠. 다만 이 원 바이 원 컨볼루션 필터를 몇 개 쓰느냐. 그래서 그 필터의 개수에 따라서 이 아웃풋 채널의 길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주로 어떤 때 쓰느냐 그러면은 인풋 채널의 길이를 조정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인풋의 채널의 길이가 256이었어요. 우리가 채널 길이를 좀 128로 줄이고 싶다. 그럼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하고 필터를 128개를 쓰면은 채널의 길이가 128인 같은 N1 by N2는 똑같고요.
뭐 채널의 길이를 늘리고 싶다, 아니면 채널의 길이를 줄이고 싶다. 이제 그럴 때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한다. 뭐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굉장히 다 스트레이트포워드 하니까요. 자, 뭐 여기까지는 뭐 되고 이제 풀링 뭐 앞에서 설명했지만 풀링은 이제 채널별로 인디펜던트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인풋 채널의 길이가 3이다. 그러면은 아웃풋 풀링한 아웃풋도 채널의 길이는 3입니다.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채널별로 인디펜던트하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2x2 맥스 풀링을 한다. 얘기는 뭐냐 하면 이 2x2에서 요 2x2를 맥스 값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맥스 값은 뭐가 되죠? 7. 그죠? 하나 이동해서 맥스 값은 역시 7. 하나 또 이동하면 맥스 값은 11. 밑으로 내려와서 맥스 값은 12. 하나 이동하면 12. 또 하나 이동하면 14. 밑으로 내려와서 맥스 값은 13. 이동해서 15. 한 번 더 이동해도 1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2x2 영역을 딱 하나의 맥스 값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이즈가 4x4에서 3x3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는 채널도 똑같이 적용하고 그 뒤에 있는 피처 맵도 또 똑같이 적용해갖고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맥스 풀링이고 뭐 만약에 에버리지 풀링 그러면은 맥스 대신에 그냥 에버리지를 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CNN의 간단한 example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원래 그 리넷이 적용됐던 예예요.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엠리스트 데이터 있죠? 그런 이제 숫자 인식하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개발 중이었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벨랩에서 아마 이게 뭐 얀 리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예전에 벨랩에서 일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벨랩은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지금과 같으면은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였었죠. 예전에 벨랩은. 이제 제가 PhD를 하고 나서는 벨랩은 이제 이미 그때는 거의 이제 사라지기 일보 직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미. 근데 이제 벨랩이 40년대 이럴 때는 어마어마한 제 생각에는 벨랩의 전성기는 40년대, 50년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는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벨랩에서 일을 했었고, 어느 정도였었냐 그러면은 뭐 연구원이 출장을 간다 그러면 리무진이 그냥 공항까지 데려다 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대접도 잘해줬고, 굉장히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벨랩에서 그렇게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나오고 정말 그 10년, 20년 뒤를 타겟으로 항상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여튼 뭐 제가 왜 벨랩이 이제 없어졌는지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경제적인 이제 뭐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제가 졸업할 때쯤에 있기는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데는 아니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없어졌고 그 벨랩에 있던 그 연구원들이 이제 벨랩이 붕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아이빌리그 대학의 교수로 갔어요. 네. 뭐 그만큼 벨랩이 상당히 그 뛰어났던 음, 이제 그 자리를 지금은 뭐 이제 뭐 구글의 딥마인드라든지 아니면 뭐 오픈 AI 뭐 아니면 뭐 메타의 AI 조직 뭐 이제 이런 데가 이제 그 예전에 멜랩하고 좀 비교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글쎄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그런 랩들이 좀 너무 근시안적인 게 있고 예전에 벨랩은 정말 미래를 생각하는 기술을 연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연구소들은 뭐 10년, 20년 뒤, 뭐 AI를 뭐 10년, 20년 뒤라고 뭐
말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1년 앞을 내다보고서 그냥 어, 선점하기 위한 뭐 그런 연구밖에는 지금 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AI가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거를 뭐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음, 문제는 이제 그냥 지금 AI는 돈을 엄청 쏟아부으면은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조금 높은 좀 이제 어떻게 원래는 AI가 그런 분야가 아니었었는데 상당히 이론적으로도 탄탄하고 뭔가 앞서 나가는 학문이라고 저는 항상 프라이드를 느꼈는데 지금의 AI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그런 이제 학문이 아니라 그냥 인더스트리에서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뭔가 많은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학습이 잘 된 뭔가를 만드는 좀 그런 식으로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어, 제가 보기에 저는 좀 상당히 흥미가 더 떨어집니다. 예전에 비해서. 자, 그러면 하여튼 얀 리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했었냐 그러면은 자, 엠니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하나하나의 숫자들을 갖다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풋 이미지가 32 바이 32로 이제 다 크로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컬러니까 32 바이 32 바이 3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인데요. 필터 사이즈는 5 by 5. 그리고 스트라이드 1.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 by 5의 스트라이드 1으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사이즈가 32 by 32에서 28 by 28로 줄어들죠. 스트라이드 1이기 때문에 그럼 32 빼기 5 플러스 1이잖아요. 그 다음에 28 by 28이고 필터를 6개 씁니다. 그래서 이제 28 by 28 by 6가 되고요. 2 by 2 스트라이드 2로 맥스 풀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이즈가 반토막 나죠. 스트라이드 2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시 한번 5 by 5 커널로 스트라이드 1으로 해서 컨볼루션을 하고 하면 10 by 10으로 되고요. 필터를 16개 쓰고 이제 2 by 2 스트라이드 2로 맥스 풀링을 해서 다시 한번 사이즈가 반 줄고 이제 되죠. 이런 게 어떻게 생겨났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까지 계산을 한 이제 퓨처 맵의 사이즈가 5 by 5 by 16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쭉 다 펼칩니다. 펼치게 되면 몇 개가 되느냐? 400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400개가 쭉 펼쳐진 거야. 플래트닝을 갖다가 하면. 그럼 이제 400개의 노드가 나오잖아요. fully connected layer예요. 그래서 400개의 노드에서 120개의 노드로 이제 이렇게 fully connection들이 있고요. 다시 120개 노드에서 84개의 노드로 fully connected connection 만들고 마지막 레이어는 지금 숫자가 0부터 9니까 10개의 아웃풋 노드가 필요하죠. 그리고 softmax 펑션을 써서 이제 마지막 softmax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숫자 5를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초기화돼 있는 그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쭉 해갖고 이 이제 마지막 10개 그 아웃풋 노드에서 각각 probability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0에 해당되고 1에 해당되고 2에 해당되고 해서 요게 9에 해당이 된다면 각각 probability가 나올 테고 예를 들어 뭐 이게 0.1, 이게 뭐 0.2 이거는 뭐 0.0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올 텐데 그럼 이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이제 백프랍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백프랍을 시키는 거죠.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그래갖고 모든 그 필터의 웨이트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다시 또 새로운 트레이닝 인풋 보여주고 포워드 패스 거친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계산되고 백프랍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델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되게 쉽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오퍼레이션. 가장 교수님, 바닐라. 교수님,
저기 F3 3하고 F3 어떠세요? 뭐 이게 4에서는 되시나요? 뭐 엠니스트 데이터를 인식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요? 저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제가 못 들은 건가요? 사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음? 글쎄, 저한테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혹시 제가 말하는 건 들릴까요? 이상하다. 왜 그러죠? 제가 지금 여기 그 성균관대에서 무슨 저보고 사용하라고 마이크를 줬는데 이제 그 마이크를 제가 그 USB를 통해서 제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나? 제 소리는 다 들리세요? 당연히 지금 안 들렸으면은 지금 제가 40분 넘게 막 떠들고 있는데, 예? 벌써 뭐라고 하시길. 그러면은, 어, 뭐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PC 스피커요?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켜져 있는데. 제 목소리는 들리시나요? 음,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무슨 마이크 하나를 USB로 연결해갖고 제가 소리를 못, 소리가 안 나오는 건지, 잠시만요. 예, 그것 때문인지 소리가 안 나네요, 제 컴퓨터에서. 제 목소리는 들리세요? 안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무 소리를 못 제 목소리는 다른 분이 제가 이걸 들으시나요? 한번 빼보면은, 네, 저는 들립니다. 이제는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연결된 마이크를 빼니까 제 들리시는구나. 소리가 네, 들리는데, 네. 이 제 강의가 이제 뭐 리코딩 하는데 이 마이크를 쓰면은 좀 그 오디오 품질이 더 좋아진다고 저한테 이거를 사용을 하라고 마이크를 줬거든요. 근데 그 마이크를 연결하니까 제가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 거네요. 오디오 품질은 대동소이예요. 지금 목소리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럼 이제 지금 들을 때는 그렇고 하면 이게 그러면 리코딩 된 것에서 차이가 나는데 아니 뭐 저도 이 마이크 사실 뭐 별로 이거 전기만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일단 마이크 빼고서 할까요?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은 그래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럼 제가 소리를 못 들었다 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건우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네 네, 질문이 제 질문이 다른 게 아니고요. 네 FC3하고 FC4에서 노드 개수가 120개, 84개로 지금 네 수치가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400개에서 120개, 네 84개로 그러니까 그 노드의 가는지. 개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요? 예.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뉴럴 네트워크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는 뭐 딱 그 어떤 뭐 이론, 어떤 방법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이 전체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한 사람들이 여러 개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결정을 보통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왜 뭐 때문에 그럼 120개, 84개로 됐느냐 그건 정확한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픽스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자기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건 하이퍼 파라미터죠. 근데 이제 리넷 5라고 그 처음에 발표가 된 그 모델의 아키텍처가 정확하게 이제 요 구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똑같은 그 아키텍처를 그대로 제가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8, 90년대, 90년대 발표된 논문에 이 아키텍처가 딱 이렇게 디스크라이브가 돼 있어요. 근데 뭐 120개, 84개는 자기가 조금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 리소스가 많을수록 개발에 앞서간다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실험을 빨리빨리 해볼 수 있고 그것만이 이제 더 좋은 아키텍처를 찾는 길이거든요. 사실 지금 누가 더 많은 실험을 갖다가 음. 저도 질문했습니다. 네네 하세요. 예, 컨볼루션 레이어 1에서 풀링 거치고 나면 14 x 14의 6채널이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2에서 이제 10 x 10의 16채널이 나오는데 네. 이 6채널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채널이? 아닙니다. 그 채널의 그 개수는 이 아웃풋 채널의 그 길이는 음, 저기 그 필터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이 5x5 필터는 사실은 정확하게 쓰면은 이거죠. 5x5 by 6가 되죠. 근데 채널의 길이는 오토매틱하게 항상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표시를 안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키텍처를 디스크라이브 할 때. 그럼 5x5 by 6를 이제 이 14 by 14 by 6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0 by 10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아, 그런데 5 by 5 by 그러면은 6를 이제 16개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컨볼루션 필터가 네. 3차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 설명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컨볼루션은 다 대부분 이 볼륨에서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설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여기가 14 by 14 by 그리고 이쪽 길이가 6가 되는 거고요. 이 필터는 이제 5 by 5 by 6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10 by 10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러한 필터를 16개를 쓰면 이게 이제 이렇게 16개가 이렇게 쌓여서 이쪽으로 16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10분간 브레이크를 가지고 이제 한번 레즈넷이 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피커 세팅 따로 선택해 주면은 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신 분은 스피커 세팅 뭐 어떤 거를 따로 선택해 주는지 뭐 제가 이런 뭐 스피커를 막 세팅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서 좌측에요. 네, 오디오가 있잖아요. 화면에. 줌에서요. 네, 그 오디오에서 왜 이렇게 꺽쇠 모습이 있는데 그거 클릭해 보시면요. 네. 거기에서 스피커랑 그다음에 마이크 선택이 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알겠습니다. 얘기를, 그 얘기를 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한번 다시 연결해서 해봐야겠네요. 뭔지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마이크로폰, 잠깐만요. 스피커.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냥 맥북. 지금 제 얘기 다 들리시는 거죠? 네, 잠시만요. 들립니다. 그거는 맥북 프로 스피커, 마이크로폰. 스피커를 맥북 프로 스피커로 하면은 지금 제 소리 여전히 잘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리도 이제 들리네요. 아, 그거에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요. 그렇게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게 둘 다 그냥 이 설치한 마이크로 세팅이 돼 있어서 마이크로폰하고 스피커가 그래서 이제 소리가 안 들렸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가지고 9시에 다시 시작하자. 네. 자,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CNN에서 가장 많이 쓰고 성능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좋고, 사실은 이제 레즈넷은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그냥 제안이 됐었는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 레즈넷이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뭐 재조명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은 CNN 중에서 만약에 내가 한 가지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는 레즈넷을 갖다가 이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히스토리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2015년이 이제 그 여러 CNN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은 이제 굉장한 컴피티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성능의 CNN을 만들려고 하는 경쟁이 이제 예를 들어 뭐 구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군데가 특히 심했었는데 이제 구글이 대략 한 22개 레이어를 쓰는 이제 그 인셉션 네트워크의 첫 번째 버전이 이제 구글넷이라는 걸 갖다가 발표를 하고 며칠 뒤엔가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이제 레즈넷이 22개 레이어가 아니라 152개 레이어를 가지는 그 레즈넷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 성능이 훨씬 더 좋다는 걸 갖다가 보입니다. 그럼 왜 이거를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라고 왜 부르는지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의 궁금증은 뭐였었냐 그러면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레이어의 개수를 늘리면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처음에 생각은 당연히 레이어가 더 많아지면은 뭐 모델이 성능이 더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엠피리컬하게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CNN에서 이제 56개 레이어를, 그러니까 20개 레이어를 썼을 때의 그 트레이닝 에러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개 레이어를 썼을 때 이제 트레이닝 에러인데요. 56개를 쓰면은 사실 뭐 오버피팅은 일어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에러는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도 보니까 실험적으로 트레이닝 에러가 56개를 썼는데 더 안 좋아요. 테스트 에러는 당연하죠. 테스트 에러는 이제 20개 레이어를 썼을 때고 뭐 56개를 쓰니까 이제 너무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제 56개를 써서 안 좋아진 이유는 이게 사실은 어쩌면 트레이닝이 훨씬 더 이제 그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었죠. 레이어를 더 많이 쓸수록.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의 레이어의 웨이트들은 그레디언트가 거의 사라져 버려 갖고 거의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제 커다란 원인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이제 실험을 여러 개를 해봤는데 딥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CNN 아키텍처를 썼을 때는 무조건 딥하게 간다고 좋지가 않더라. 그러면 대략 그냥 스탠다드 CNN에서는 한 20개 정도 레이어를 썼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구글넷 같은 경우도 레이어의 개수가 한 22개, 19개에서 22개 정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30개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다지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케이스가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아이디어는 뭐였냐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레이어, L번째 레이어의 노드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컨볼루션도 어차피 리니어 오퍼레이션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리니어 매핑이 이루어지고 프리 액티베이션이 계산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액티베이션이 계산되고 다시 리니어 매핑, 프리 액티베이션,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액티베이션이 계산되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쭉 하는데 이 레즈넷은 여기 딱 하나만 달라져요. 뭐냐면은 일명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L번째 레이어에 있는 이 값을 한 레이어를 건너뛰어서 L 플러스 두 번째 레이어의 프리 액티베이션으로 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가 아무 프로세싱이 안 되고 그대로 스킵해갖고 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레즈넷은 딱 이 스킵 커넥션만 추가가 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럼 이제 얘가 또 이렇게 이제 건너뛰겠죠. 하나씩 건너뛰어갖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뭐냐면은 이 L 플러스 1 레이어에 있는 값에 리니어 매핑하고 뭐 바이어스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L번째 레이어에서 온 애가 이제 추가로 돼서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그 프리액티베이션이 이제 결정이 돼. 그럼 도대체 이 스키 커넥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라고 하는지.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 인포메이션의 포워드 패스 방향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값이 x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이제 렐루를 거치고 그럼 이제 이게 거의 한 레이어를 거친 거죠. 다시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이제 여기가 그 다음 레이어에 이제 프리액티베이션에 해당이 되니까 요게 이제 스키 커넥션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뭐 렐루를 거치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f of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f of x고요. 이렇게 스킵되는 것이 x예요. 그럼 이제 이 두 개가 썸 되면은 사실 얘 입장에서는 f of x 플러스 x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h of x라고 하면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forward pass인 f of x는 h of x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는 forward pass가 이 h of x에서 x를 뺀 레지듀얼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레이어를 사용을 할 때 보면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는 한 20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50개를 썼다. 그러면 이제 50개를 쓰면은 그 오버피팅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스트롱하게 주고 만약에 중간중간에 이 f of x가 상당히 0에 가깝게끔 인포스를 할 수 있으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럼 이제 중간중간에 뭐 정보 전달은 이제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그 잠시만요. 아니죠. 이 f of x를 0에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스키 커넥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그 이제 실제적으로는 한 20개 레이어면 충분한데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한 50개 레이어를 쓰면은 사실 이제 너무 많은 레이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f of x가 거의 그냥 뭐 실제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일어나고 그냥 어떤 x에 가깝게 우리가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 불필요하게 우리가 더 많은 숫자의 레이어를 쓰더라도 뭐 어떤 레이어들은 그대로 그냥 x만 통과되니까 사실은 오버피팅들이 별로 일어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인포스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forward pass f of x를 x에 가깝게끔 인포스하는 거는 어려운데 대신에 우리가 regularization을 스트롱하게 줘서 f of x를 상당히 0에 가깝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파라미터들이 0으로 가게끔. 그러면 만약에 스킵 커넥션이 있는 경우는 이쪽으로 가는 거는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제 그냥 이 레이어를 건너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불필요하게 더 많은 레이어를 사용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레이어들을 사용을 안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플렉서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백프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에러 그레디언트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프랍의 경우는 지금 에러 그레디언트가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이 스키 커넥션을 따라서 에러 그레디언트가 이제 이렇게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이제 여기서 합쳐지겠죠. 근데 이제 이 레이어들이 많으면은 이쪽 첫 번째의 그 백프랍인 경우는 이제 여기에 그 그레디언트는 상당히 0에 가깝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스키 커넥션을 따라서 가는 그 이 그레디언트는 에러 그레디언트는 여기서 온 값이 그대로 일로 통과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사라지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 2번을 그 그레디언트 하이웨이라고도 부릅니다. 거의 그냥 고속도로 빵 뚫린 것처럼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다 값이 전달이 되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는 1번 쪽으로 오는 그 그레디언트 정보는 굉장히 약하지만 2번 쪽에서 오는 강력한 그레디언트 정보를 가지고 훨씬 더 잘 이 업데이트가 된다. 이게 뭐 이런 그 두 가지 생각입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뭐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냥 컨셉츄얼리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켜 준다. 이 스키 커넥션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실험을 해본 결과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기존의 다른 그 CNN보다도 그러니까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스키 커넥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스키 커넥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f of x하고 그 다음에 x하고 사이즈가 같아야지만 우리가 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키 커넥션은 보통 f of x라는 건 뭐예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피처 맵이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피처 맵은 사이즈가 좀 줄어들잖아요. 아무 오퍼레이션을 안 하면은. 근데 이제 x랑 더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same size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zero padding을 갖다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패딩들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identity shortcut을 쓰려면 그냥 x 스키 커넥션을 쓰려면 디멘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패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디멘전이 달라지면은 이제 패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덴티티 쇼크 대신에 이제 이렇게 리니어 매핑을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는 이제 제로 패딩을 해서 same size 아웃풋이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아이덴티티 쇼크를 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많이 쓰는 ResNet 34 같은 경우 이제 이것이 이제 ResNet 34고요. 얘는 그냥 어떤 바닐라 CNN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CNN이고요. 보면 차이는 그냥 스키 커넥션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밖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의 그 레지듀얼 블럭을 보면은 제가 앞에서도 그림을 그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 레이어에서 인풋이 들어오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해주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웠죠. 우리가 이번 주에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렐로 통과시키고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스키 커넥션과 이제 썸을 해준 다음에 렐로를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 하나의 레즈넷 블럭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레즈넷을 쓰면은 뭐 일단은 뭐 성능 면에 있어서는 다른 걸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토캐스틱 뎁스는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쓰지를 않으니까 이거 제가 그냥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썼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셉션 네트워크도 지금 잘 안 씁니다. 예. 근데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 근데 그래도 뭐 이제 혹시라도 뭐 다른 사람들과 디스커션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인셉션 네트워크가 나오면은 그건 배운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러면 좀 또 곤란하니까 이 인셉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뭔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의 이름은 인셉션 네트워크이고요. 구글에서 개발이 된 거고
이 모델의 이름이 인셉션 네트워크라고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셉션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나요? 근데 대부분 인셉션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세요. 근데 인셉션 그러면 영화는 다 이제 그 영화는 생각이 나죠. 인셉션이라는 그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꿈을 꾸면은 또 뭔가 그 안에 꿈의 세계에 막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뭐 하여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다시 깨고 막 그러는 뭐 이해가 하기 어려운 상당히 그런 영화였었잖아요. 근데 이 구글 엔지니어들이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인셉션 영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대사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제 거기가 보니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꿈에 들어가고 다시 그 꿈에서 꿈으로 들어가고 보통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더 딥하게 꿈속으로 뭔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제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구글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딥한 CNN을 만들까? 그러니까 딥하다는 그 키워드가 인셉션의 그 영화하고 그다음에 CNN하고도 이렇게 이 관심사가 딥한 게 이제 뭔가 겹치는 게 있었고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 친구들이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좋아했고 자기네들이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이거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그러다가 야 인셉션이라고 하자 그래서 인셉션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보면은 뭐 그냥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이 붙은 게 많습니다. 예, 뭐 제가 그 개츠비 파운데이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렸었나요? 그 뭐죠? 구글 딥마인드의 대표인 하사비슨가 하는 그 친구가 이제 그 런던에 있는 개츠비 파운데이션에서 PhD를 했습니다. 개츠비인가? 그죠? 개츠비 파운데이션. 그래서 이제 개츠비라는 유닛이 있어요. 예, 이거는 그 유니버시티 칼러지 런던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전공이. 대학원생만 뽑고요.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하고 머신러닝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전공이. 그 대학원생 숫자도 몇 명 되지도 않고요. 교수가 숫자가 더 많아요. 네. 그리고 학생 한 명을 뽑을 때도 전 세계에서 학생 한 명을 뽑을 때도 그 학생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어, 비행기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으로 불러서 이제 인터뷰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 졸업생 중에서도 인터뷰하러 어, 그 런던에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차 스크리닝을 해서 이제 인터뷰할 대상자를 먼저 뽑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제 최종 선발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아깝게 이제 최종 선발이 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모든 경비를 다 부담을 하고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개츠비를 이제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은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거를 이제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왜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영국의 어떤 독지가가 이제 이렇게 어떤 큰 돈을 내놓고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떤 뭔가 이제 새로운 연구에 써달라. 근데 뭐 분야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 새로운 연구에 써달라. 그런데 그분의 딱 하나의 조건은 뭐를 연구하든 상관없는데 이름만 개츠비로 해달라는. 그분에게 왜 개츠비라고 이름을 붙이길 원했냐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개츠비 소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뭐 개츠비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뭐 아무 저희 뭐 어렸을 때도 항상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꼭 그 읽어야 되는 소설책 중에 하나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개츠비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뭐 어떤 쪽으로 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머신러닝 쪽으로 포커스를 하자.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헤드 누구한테 이제 맡길 건가? 제프리 힌튼한테 맡기자. 그래서 이제 제프리 힌튼이 이제 런던으로 가서
이제 또 세계 각지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얘네들은 이제 뉴로사이언스하고 머신러닝 두 가지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하사비스라는 이제 그런 또 하사비스는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에서 PhD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딥마인드가 탄생되게 된 어떤 하나의 그 초석이 됐던 게 이제 이 개츠비 유닛 때문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그 딥마인드가 이제 바둑 들어왔을 때 기사가 이제 하사비스는 뭔가 어떤 학제간 연구를 했던 개츠비라는 학교에서 PhD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딥마인드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막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났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모티베이션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CNN이 이미지들을 인식을 할 때 사실은 어떤 그 오브젝트들을 보면은 중요한 그 파트들이 사실은 사이즈가 상당히 다른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보더라도 강아지를 보면은 강아지 얼굴이 크게 나온 것도 있고 저 한 중간 사이즈로 나온 것도 있고 얼굴 조그맣게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커널 사이즈도 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작은 사이즈의 오브젝트에서 퓨처를 뽑으려면 커널 사이즈도 좀 더 작아야 되고, 만약에 조금 커다란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커널 사이즈가 좀 커야 되는데, 그러면 right corner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3x3를 쓸까, 5x5를 쓸까, 7x7을 쓸까 이제 막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는 뭐냐? 왜 우리가 고민을 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고민 하시나요? 네. 근데 그 뭐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왜 고민해? 다 먹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짬짜면 뭐 이렇게 짬뽕 반, 짜장 반.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뭐 어떤 커너 사이즈 여러 개 어떤 걸 쓸까 고민이 돼? 우린 다 쓰자. 한 방에 다 쓰자. 여러 개 커너를.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 1 by 1, 3 by 3, 5 by 5 이 세 개의 커너를 같은 레이어에서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uxiliary classifier는 이제 뭔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셉션 모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전 레이어고 여기서 이제 값이 나와서 이제 1 by 1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해주고요. 3 by 3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해주고 5 by 5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3 by 3 맥스 풀링 이 4개 오퍼레이션을 다 패러럴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다 합칩니다. 그러니까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쌓는 거예요. concatenation이라는 거는 그 결과의 피처 맵들을 그냥 더 쭉 쌓는 거죠. 사이즈만 맞춰서. 그러면은 이제 3x3 컨볼루션의 결과들도 있고 5x5 컨볼루션의 또 피처 맵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커너 사이즈를 쓴 것을 한 방에 다 모으는 거예요. 컨캐리네이트 해서 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은 이게 3x3 컨볼루션이나 5x5 컨볼루션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필터 그러니까 채널의 길이가 길면은 전체적으로 그 계산량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1 by 1 컨볼루션을 통해서 채널의 길이를 좀 줄여준 다음에 3x3, 5x5 컨볼루션을 해주고요. 맥스 풀링한 다음에 1 by 1 컨볼루션으로 또 채널 길이를 맞춰주고 해서 이 네 개를 다시 이제 concatenat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테크니컬한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창기에 그 구글 넷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모듈이에요. 여러 개의 그 커널들을 해서 컨캐리네이트 한 거고요. 그러면 이런 모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죠. 이 모듈이.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일부입니다. 인셉션 네트워크의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이제 9개의 모듈이 보여주는 건데 그 만약에 이제 실제 우리가 에러를 계산하면 이제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제 에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vanishing gradient 문제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트릭을 썼느냐 그러면 자 모듈 하나, 둘, 셋, 세 개 지나고서 거기서 피처를 뽑아가지고 fully connected layer로 해서 여기서 이제 한번 에러를 계산을 하고 6개가 지나고 다시 한번 피처를 뽑아내서 fully connected layer를 거쳐서 여기서 한번 loss를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output layer에서 loss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loss라는 거는 최종 output layer에서 계산한 loss,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auxiliary loss라 그래서 대략 한 비중을 0.3 정도로. 그래서 그 세 개를 합한 걸 total loss로 해서 그거를 이제 optimize해요. 그러면은 이 backpropagation을 보면은 최종 output layer에서 오는 backprop이 있고 여기서 오는 backprop이 있고 여기서 오는 backprop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앞단의 레이어들을 보면은 끝에서부터 오는 애들은 상당히 약하더라도 이 중간에서 오는 애들의 그 에러 그레디언트 때문에 전체적으로 트레이닝이 좀 더 용이하게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아이디어인데 뭐 지금 이런 auxiliary classifier를 이제는 뭐 거의 뭐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 처음에 나왔을 때 기본적인 개념이 인셉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여러 개 커널 사이즈를 쓴다. 그 다음에 auxiliary loss를 쓴다 했었는데 뭐 지금은 유명무실합니다. 인셉션은 이제 버전 1에서 버전 4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처음 나온 것이 인셉션 버전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기 시작하면서 버전 2, 그 다음에 컨볼루션에서 팩토라이제이션을 하면서 버전 3, 그리고 이제 그 외 추가적인 엔지니어링이 더 들어가서 뭐 버전 4가 됐는데요. 뭐 이건 디테일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굳이 뭐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보시지만은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버전 3 같은 경우에 이제 팩토라이제이션은 뭐냐 그러면은 조금 더 계산량을 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3x3 컨볼루션을 해준다 하면 3x3 필터는 이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9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3x3 필터를 어떻게 하냐면은 3x1과 1x3로 팩토라이즈를 하고 그럼 이제 3x1 오퍼레이션 해주고 1x3 오퍼레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대략 이제 그게 3x3를 해주는 거를 이제 근사화하는데 실제적으로 필터의 개수는 이제 6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런 그 팩토라이제이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은 더 그 여러 개의 커널을 쓰는데 이제 오퍼레이션의 개수를 좀 더 줄이니까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줄어들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량이 이제 줄어드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데 뭐 그런 아이디어를 쓴 겁니다. 뭐 나머지 이런 디테일한 거는 필요하면 보시지만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뭐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CNN을 가지고 주로 그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이 한 뭐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이 교육 듣는 분들 중에서 이제 타겟 애플리케이션이 주로 이제 이미지 데이터다. 네, 잠깐만요. 한 분, 두 분, 잠시만요. 질문 하나가 이제 한 분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 엄청 한다는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이제 풀링을 최대값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2x2 풀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2x2 그 안에 들어오는 4개의 값 중에서 이제 보통 맥스 값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맥스 풀링이라고 부르지만 그 4개의 값의 평균 값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죠. 근데 에버리지 풀링보다는 맥스 풀링이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90년대에는 에버리지 풀링을 썼는데 지금은 거의 다 맥스 풀링을 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 2x2 영역에서 이제 걔네들이 뭔가 어떤 피처 값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피처 중에서 가장 맥스가 되는 값으로 그 네 개를 표현하는 게 좋지. 만약에 이 평균을 구하면은 어떤 강력한 그 피처의 값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거죠. 평균 값으로. 네, 그러니까 평준화가 어떤 경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일 잘하는 애 하나를 대표로 내세우는 거죠. 맥스 풀링이라는 거는 그 2x2 안에 있는 네 개의 셀에서 그거를 그냥 가장 좋은 애 하나로 대표 선수를 내는 거고요.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그냥 평준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맥스 풀링이 더 좋습니다. 예. 근데 그 외에도 뭐 에버리지 풀링 말고도 뭐 또 여러 가지 풀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풀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합치는 거를 의미합니다. aggregation을. 예. 또 한 분의 질문은 스키 커넥션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스키 커넥션 쓰는 것보다 레이어를 얇게 하면 되는 거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만약에 우리가 50개 레이어를 쓰면서 스키 커넥션을 두느니 그러면 애초에 20개 레이어를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냐. 그죠? 근데 이제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게 매번 몇 개 레이어를 쓰는 게 좋은지는 상당히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제 진짜로 10개 레이어면은 정말 좋은 건지 20개면 좋은 건지 30개가 좋은 건지 50개가 좋은 건지 모르니까 그냥 50개로 해놓고 충분히 잘 학습이 되면은 이 레즈넷 같은 경우는 지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약간의 플렉서빌리티가 있다 보니까 오버피팅은 이제 많이 줄이는 거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만약에 레즈넷이 아니라 진짜로 아주 좋은 개수의 레이어를 우리가 찾아내서 뭐 그거를 쓴다?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를 계산해 내는 게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니까요. 많은 실험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대충 레즈넷 52 같은 거 그냥 쓰고 그냥 그거를 학습을 시키는 게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뭐 레이어의 개수가 어떤 게 최고로 좋은지는 뭐 데이터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그냥 밸리데이션 에러를 계산해서 결정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귀찮아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는 이유가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미 그 수고를 이제 누군가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해놨으니까 이제 그거를 사용자들은 가져다가 조금만 튜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의 질문은 이미지에서 컨볼루션 할 때 가장 작게 잡을 수 있는 것이 1픽셀까지 가능한가요? 스트라이드는 2칸 넘어가는 것이 2픽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드 2라 그러는 거는 이제 그 2픽셀씩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 한 칸 한 칸은 다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림에서 보통 하나의 셀이 그냥 하나의 픽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냥 뭐 워낙 디폴트니까요. 뭐 그거는 이제 굳이 설명을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냥 CNN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한다. 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그 타스크들이 이제 semantic segmentation과 그러니까 지금 semantic segmentation 또 하나가 object detection 두 개입니다. 예. semantic segmentation 그리고 object detection. 그래서 이제 그 semantic segmentation 지금은 뭐 이제 많은 모델이 개발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딱 대표적인 한 가지 방법씩 제일 많이 쓰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하면은 이 가장 대표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뭔지 혹시 뭐 들어보시거나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어떤 뉴럴 네트워크 쓰는 게 제일 좋은지. 뭐 알고 계시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유넷이라는 거를 대부분 많이 씁니다. 유넷. 네. 뭐 오브젝트 디텍션은 뭐 누구라도 많이 다 알고 있죠. 일단 YOLO.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만 알면은 뭐 나머지들은 사실 지금은 뭐 알 필요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윤회까지 다 설명할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뭔지 이제 한번 보고요. 이 욜로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고 다 그냥 뭐 이렇게 사용하기는 쉽습니다. 욜로를. 그리고 욜로 뭐 파인 튜닝 하는 것도 쉽고 한데 실제 욜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뭐 욜로가 그냥 오브젝트 디텍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많을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트리키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그래서 욜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이제 제가 한번 뭐 설명을 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넷 도대체 유넷 아키텍처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일단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요게 인풋이에요. 인풋 이미지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고양이가 생각보다는 이거 좀 귀엽게 생겼네요. 이게 고양이 맞죠? 약간 이건 뭐 AI가 만든 고양이인가? 이거 좀 진짜 고양이 같지 않죠? 하여튼 이제 인풋이란 게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아웃풋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대략 지금 여기가 sky, 그 다음에 여기가 tree, 그 다음에 이제 cat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grass.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semantic segmentation이라는 거는 픽셀 와이즈 레이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픽셀은 cat에 속한다. 요 픽셀은 sky에 속한다. 그러니까 픽셀 와이즈 프리딕션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픽셀이 어느 캐러고리에 속하는지를 갖다가 다 예측을 해주는 모델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그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한 4개 정도로 세그멘테이션을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오브젝트는 다 같은 이제 뭐 컬러링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픽셀들은 다 같은 캐러고리에 속하게끔 지금 프리딕션이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 우리가 원하는 그 오브젝트만 딱 띄어내려면은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하려면 예를 들어 캣을 띄어내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죠. 그렇게 띄어내야 돼요. 그래서 픽셀 와이즈 레이블 프레딕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하나의 이미지가 하나의 인스턴스고 그냥 통째로 그 이미지가 어느 캐러고리에 속하는지를 프레딕트 하는 거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그러니까 시멘틱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인데 이제 각각의 그 뭐죠? 캣이라는 시멘틱 그다음 뭐 스카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다 세그멘테이션 해내는 걸 보통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또 합니다. 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인풋 그리고 이게 아웃풋. 그러면 이제 뭐 사전에 그 이 캐러고리의 숫자들은 사전에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미지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이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최근에 최근 뭐 아주 최근도 아니지만은 이 이제 이 카우가 있는 이미지를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실제 이제 만약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모델이 카우라고 이제 잘 디시전을 내리는데, 예를 들어 이런 젖소나 소가 만약에 모래사장 위에 서 있다. 그런 이미지다. 그러면은 상당히 동작을 잘 못합니다. 똑같은 젖소라도. 왜냐 그러면 대부분의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젖소는 대부분 다 잔디밭 위에서 있고 그렇게 찍은 사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젖소가 어떤 지구 모양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서 있다고 해도 그게 젖소라는 거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근데 AI는 만약에 어떤 지구 위에 젖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걸 젖소라고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죠. 아니면 뭔가 어떤 얼음 위, 빙하 위에 젖소가 서 있다.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젖소라고는 아마 거의 대답을 못할 거예요. 이 CNN이. 어쩌면 그거는 뭐죠? 폴라베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그러면은 이 CNN이나 이런 AI 모델들이 상당히 백그라운드나 이 컬러의 바이어스가 굉장히 심하게 돼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 그게 이제 슬슬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뭐 최근에는 많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픽셀 와이즈 그 프레딕션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웃풋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풋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많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하면 기본적으로 점점점 사이즈가 줄어들잖아요. 이미지에서 컨볼루션 해주고 뭐 풀링 해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어차피 피처를 뽑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제 걔가 굉장히 뭔가 댄스한 이제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 앤데 세그멘테이션은 아웃풋이 다시 인풋과 똑같은 사이즈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쭉 컨볼루션을 해주게 되면 사이즈가 점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다시 이거를 갖다가 업샘플링을 통해서 원래 이미지로 다시 사이즈를 키워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업샘플링 테크닉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을 해주고 업 컨볼루션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컨볼루션은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럼 줄어든 사이즈에서 다시 사이즈를 키우는 컨볼루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업 컨볼루션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는 이거를 디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식한 일인데도 디컨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또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거를 지칭하는데 얘는 다시 사이즈를 키워주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내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포즈 왜 그러면은 이 업 컨볼루션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인가? 트랜스포즈라는 건 기억나시죠?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같은 게 이제 그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창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건데요.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보세요. 자,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컨볼루션을 쭉 해주면서 사이즈가 엄청 줄어들잖아요. 다시 그 컨볼루션의 반대 오퍼레이션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컨볼루션이라고 했는데 이제 비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디컨볼루션이라고 불러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제가 원래는 이제 PhD 때 디컨볼루션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처음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디컨볼루션의 의미를 몰라서 막 이렇게 썼나? 근데 이제 원래 디컨볼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의 의미는 그냥 컨볼루션의 이제 원래 디컨볼루션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의 인버스 오퍼레이션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인버스 오퍼레이션은 아니고 그냥 이제 사이즈가 다시 업샘플링이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미러링이 돼 있어요. 컨볼루션 넷, 디컨볼루션 넷.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래 사이즈로 해갖고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 리저트가 나오는. 네. 이 논문을 쓴 친구는 포항공대생들이에요.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전에 뭐 한보영 교수는 예전에 포항공대에 있었지만 뭐 지금은 이제 서울대에 오래전에 갔고요. 노현우라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석사인가 박사 과정 학생이었었는데 하여튼 이 논문은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semantic segmentation으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지금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 16년, 17년 뭐 유넷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굉장히.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유넷을 쓴다. 그래서 이제 내일 유넷을 설명을 드릴까. 지금 이제 이 아키텍처는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이제 same 사이즈로 업샘플링 하는 게 이제 왜 필요한지 그냥 그 감을 드리기 위해서고, 지금은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쓰지는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초창기에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CNN을 쓸 때 초창기에 이제 대표적이었던 모델이고, 지금은 다 유넷을 쓰니까 이제 유넷을 볼 거고요. 이제 그 유넷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업샘플링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내일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진짜 유넷 제일 많이 쓰는 유넷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볼 테고요. 내일 이제 욜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세요. 네, 그 아까 전에 스키 커넥션, 레즈넷의 스키 커넥션을 각 레이어마다 다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레이어를 건너뛰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 됐냐 그러면은 네네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여기서 하나 레이어를 건너뛰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다시 여기서 네네. 하나 레이어를 건너뛰고 연결돼 있고 그렇고. 그때 표현하시기로 플렉시블하게라는 말씀이 아, 다 연결은 돼 있지만 그거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랜덤,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스키 커넥션들은 다 쓰는데, 다 쓰는 네, 거구나. 다 네, 사용이 되는데 이제 네네. 아마도 이제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포워드 되는 매핑들이 이제 네네. 중간중간에 상당히 0에 가까운 데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럼 네네. 만약에 이제 요로 가는 애가 상당히 좀 0에 가까우면 그거는 이 레이어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건너뛰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의 개수가 많더라도 이 뎁스가 뭔가 이렇게 이제 조정이 조금 되는 그런 이제 좀 효과가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질문 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네,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은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